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곤쌤 질문이 있어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남겨주신 댓글 사항들을 모아서 이번 시간에 궁금사항들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절세계좌 관련돼서 인출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세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 IRP 계좌, ISA 계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정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을 받고 법정의 퇴직금은 별도 계좌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때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 여부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법정 퇴직금에 대한 경우는요, 일단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되어져 있고요. 해당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일단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55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55세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일반 계좌로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5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IRP 계좌를 개설한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수령해야 된다? IRP 계좌로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퇴직금의 규모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일반 통장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일반 통장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60일 이내에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IRP 계좌로 다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통장으로 모르고 지급을 받았는데 그냥 IRP 계좌에 운용하면서 절세과도 누리고 퇴직소득세도 감면받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옮기고자 하는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가셔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이제 입금 처리되면서 다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계좌로 수령했다라고 하면 60일 이내에 업무 처리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예퇴직금의 경우는요, IRP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로도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업무 처리를 해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해당 업무 처리를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법정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IRP 계좌나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들은 쭉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찾아보게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적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 퇴직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대면으로 만든 IRP 계좌에 퇴직연금을 받았는데,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연간 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RP 계좌는 다이렉트 I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가입했었을 경우에 대부분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연간 0.2%씩 빠져나간다라는 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 개시는 했고 실질적인 운용은 제가 하고 있어서 운용 수수료가 아깝습니다. 동일 증권사의 비대면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현물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타 증권사만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연금계좌 이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끼리는 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도 연금 개시 전과 후로 나눠서 일단은 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일단은 IRP 계좌를 이전하기 이전에 보통 금융회사에서 최근에 다이렉트 IRP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RP 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반 IRP 계좌를 다이렉트
다이렉트 IRP 계좌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 일단은 동일한 증권사에는 하나의 IRP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타사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연금은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중인 금융상품들을 현금화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해당 증권사의 시스템들이 이 관련 내용들을 처리해 주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증권사에서 일단 확인해 볼 첫 번째 내용은 다이렉트 IRP 계좌를 바로 전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전할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 현물 이전 제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IRP 계좌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물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실제로 원하는 대로 방향 이렇게 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IRP 계좌 3년 만기 해지할 때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ISA 계좌 다시 못 만드나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ISA 계좌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포함되는 게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5.4%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재원들이 여기 2천만 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IRP 계좌는 운용 중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뭐가 되냐면 과세 이연이 됩니다. 과세 이연. 자, 그러면 일단 지급받을 때는 뭐 15.4%에 대한 세금은 없고, 자, 나중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고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서 이제 뭐 하냐면, 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비과세 처리되는 게 있고, 하나는 분리과세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리과세 처리되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그 원천징수되는 세율을 따져야 되는데, 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9.9%로 비과세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겠다. 자, 그러면 이 분리과세 되는 거는 사실상 2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도 15.4% 세금 떼고 분리과세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 15.4% 떼고 분리과세 되는 거를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앞에 무조건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러한 분리과세 9.9% 세율 붙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ISA 계좌 해지한 다음에 다시 재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ISA 계좌 안에서 2천만 원 이상 발생되더라도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점 잘 확인하셔서 잘 운용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예전부터 연금계좌 하나에 계속 월 100만 원씩 납입했을 경우 어떻게 인출하나요? 연 1,200만 원 납입 중 300만 원씩 먼저 빠져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사항 주셨는데, 자, 일단은 인출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납입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자, 연금을 개시를 합니다. 자, 개시를 하게 되면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연금 수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확정 기간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자, 이 확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아놓은 연금들을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기간으로 n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0년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쌓여있는 연금액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인출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과 그 다음에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인출 금액들이 결정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정기 방식이 있습니다. 비정기 방식. 자, 비정기 방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적절하게 인출하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임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씩 인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인출을 해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러면 인출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다, 100만 원 수령해보니까 너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인출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정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방법을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확정 기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뭘 하면 좋다? 비정기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매년 인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수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자로 일단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를 한 첫 해는 개시한 날 기준으로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계산하는 공식이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평가 금액. 평가 금액은 원금 플러스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눕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사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 전산이 들어가면 사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120%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연금 수령 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고요. 그리고 수령 연차가 1년 차다라고 한다면 이때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돼요. 자, 그래서 만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자, 그리고 80세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3.3%의 이렇게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건 내가 1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5.5%는 이미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 통장으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서 그 이내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이렇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다. 근데 그 금액을 내가 1,500만 원까지만 인출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인데 내가 1,500만 원 인출했으니까 3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했죠. 이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1,5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뭘 선택해야 되냐면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5월 달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들 다 합산해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자,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니라 인출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16.5%의 적지 않은 세금,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실 분들의 경우는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방식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서 1,200만 원 납입금액 중 300만 원만 먼저 빠져나오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일단 인출하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요. 자, 기간으로 설정하게 되면 기간으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임의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 등을 일단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출 계획을 세울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납입 한도가 얼마, 인출
한도가 얼마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인출 금액 가지고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세금 문제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초과 인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인출 계획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과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가장 어렵습니다. 질문 사항 보시면, 자, 월배당 ETF들 중에서 고배당 상품을 찾고 있는데, 자, 검색을 해봐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커버드콜은 선호하지 않아서 월 7에서 8% 정도의 상품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사항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월배당 ETF들 중에서 고배당 준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연간 6%에서 7%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예요. 자, 그러면 낮게 주는 상품들은 한 1, 2%대가 이제 대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슈도 이런 게 이제 3.5%대 이렇게 현재 연간 목표 분배율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7, 8%가 아니라 연 7, 8% 정도겠죠. 연 7, 8% 정도 상품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은요. 선택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에서 커버드콜을 제외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목표 분배율 수준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배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바로 리츠 쪽입니다. 그래서 리츠 종목 중에서 일단 한번 쭉 살펴보니까 목표 분배율은 연간 한 6에서 7% 정도. 그래서 커버드콜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분배금이 주는 게 현재 리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의 경우는 일단은 최대치로 한 6%대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의 경우는 한 3에서 4% 정도, 그리고 한국형 슈드는 한 3.5% 정도가 현재 목표 분배율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은 연 4에서 5% 정도,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3에서 4% 내외의 현재 목표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이 연 7에서 8% 정도의 만약에 분배율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자산을 어디에다 몰빵해야 돼요? 자, 리츠 쪽에다가 몰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커버드콜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 8%는 사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일단은 목표 분배율 수준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6%가 넘지 않는 선에서 목표 분배율을 낮추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 분배율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주식에 연 6% 주는 이러한 종목과 만약에 뭐 미국 채권들을 만약에 혼합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에서는 연 최대 6%, 그리고 자, 미국 채권에서는 연 한 4% 준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비중을 이렇게 각각 섞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내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목표 분배율 수준은 사실 5%가 좀 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 정도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지가 리츠 혹은 커버드콜의 일부 비중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 분배율을 낮춰가지고요. 커버드콜이 아예 없는 종목에서 연간 한 5% 정도 수준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할 수 있는 상품군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적절히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정 기초자산에 몰아서 몰빵 투자하는 것은 장기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자산을 적정선에서 혼합 후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연금 인출 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항상 인출과 관련돼서는 이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현재 퇴직한 상태로 회사 퇴직연금 연간 6천만 원 수령과 그리고 개인연금, 자,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세율이 5.5에서 얼마나 상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연금은 수령하게 되면 무조건 연금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연금은 수령하면 뭐가 과세된다? 연금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소득세는 5.5%에서 그죠? 최대 적게는 이제 3.3%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더라도 일단은 수령할 때 5.5%의 연금 소득세는 과세되고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을 해요. 종합과세. 자, 그러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합산되는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뭐 이자, 그 다음에 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뭐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연금 소득이 이제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과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령한 세전 연금액이 합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다가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거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공제가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계산이 되냐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자, 과세표준에는 이제 세율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붙냐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산출세액에서 뭘 해주냐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차감되냐면 기납부세액이 차감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차감 징수세액이 계산돼요.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요 기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 소득세는 과세가 이미 됩니다. 자, 걔가 뭐가 되냐면 마지막에 차감하는 요 기납부세액. 자, 그래서 이 세전 연금 소득이 일단 몽땅 다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소득 공제와 세율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계산되고요. 그리고 아마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표준세액 공제라고 해서 7만 원을 대부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이 결정이 되고 과거에 내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차감 징수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령할 때는 일단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종합과세 선택해서 세금이 과세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수령했을 때 차감한 연금 소득세는 어디에 기납부세액이 차감돼서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 원이 넘더라도 혹은 넘지 않더라도 일단 지급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가 원청징수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을 하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세금은 다시 차감해서 재정산되는 이러한 계산 구조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쭉 수령해 보시다가 세금 신고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는 연간 6천만 원 수령하더라도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분류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 안에는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사항 남겨주셨지만 자,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들 남겨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1월 23일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봉곤의 월 300만 원 평생연금 책을 가지고 오시면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그 신청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들 댓글 사항으로 잘 남겨주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